자, 90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실무의 의의 및 중개계약이라는 단원입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이 정식 과목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다라는 과목이고 너무나 알다시피 4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빠르게나마 여러분들은 법령을 한번 마무리했습니다. 이 법령을 한번 들어보시니까 소감이 어떤지요? 어떤 분들은 법령이 좀 잘 헷갈린다, 또 외울 것도 많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목 중에 법령이 제일 점수 따기가 좋습니다. 이제 처음 들으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양도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법령에서 출제가 많이 되면 쉽게 나왔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부터 공부할 실무에서 출제를 많이 했다. 그러면 과목이 어려워집니다. 이제 이 실무는 민법, 개론, 공법 등 타 과목에 관련되는 내용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민, 개, 공, 등기 지역도 지금 막 이제 그런 말을 떼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 많이 나오면 어려우니까 시험 기간에서는 법령에서 70%, 실무에서 30%를 내겠다고 시험 기간에서 발표를 해놓고 70%니까 4, 7, 28, 28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12문제가 출제되는데 여러분들의 점수를 받을 때는 그래도 법령이 70%가 나오는데 법령을 다 맞춰도 70점이잖아. 그죠? 근데 시험은 다 맞춘다는 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60점 좀 받았다고 보고 지금부터 실무를 20점은 받아야 우리가 목표하는 80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문제 중에 몇 개는 맞춰야 된다. 8개는 맞아야 고득점인 거예요. 그래서 법령은 점수 따기가 어차피 좋기 때문에 1, 2, 3, 4월까지 초반기, 전반기 수업은 법령을 굉장히 여러분한테 많이 전달합니다. 어차피 점수를 확보해 놔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는 수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6, 7, 8, 9, 10월에는 실무편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무편을 타 과목들이 솜씨가 연결되어 있을 때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80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할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제 계획이고 여러분들은 실무에 30%가 출제되는데 실무가 항상 이렇게 뒤편에 있으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 실무는 마지막 주 내지 2주, 3주에 전달이 되니까 이때쯤 결석하는 사람들은 시험 칠 때까지 실무 한 번도 안 들어봤다. 이런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실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그 실무가 이제 첫째 수업을 시작합니다. 90페이지입니다. 자, 실무의 의미 중개계약하여 중개실무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줄에 개공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자, 밑줄 긋습니다. 중개계약의 성립으로부터 줄 꺼놓고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완성까지도 줄을 딱 꺼놓고 개공사의 중개업무 일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행 업무는 개공사의 실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그럼 실무편이 출발했는데 중개 실무가 뭡니까? 이렇게 실무란 이렇게 물으면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개계약을 성립하는 것에서부터 이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중개가 완성되는 것까지를 실무라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무의 개념을 실제 업무인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값,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중개계약으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법령 시간에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의뢰인과 개공사니까 매도인도 의뢰인이잖아. 그죠? 의뢰인하고 사이에 우리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무가 출발해서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으면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은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제 실무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중개가 완성이 되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 그죠? 중개를 한 것이 완성됐대요. 그럼 중개가 완성되면 우리는 통상 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무는 어디까지다? 계약금까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까지가 실무니까 계약금 후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죠. 계약금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중도금을 지급한다. 중도금이 지급되고 나면 잔금을 지급한다.
잔금이 지급되면 등기를 이전한다. 이런 업무가 따라오지만 이런 것들은 실무가 아니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은 왜 실무가 아닙니까 하면 방금 보다시피 민법에서는 이를 거래의 이행 업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행은 누가 하는 거다? 당사자들의 문제지 개공사가 해야 될 실제 업무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공부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계약이 딱 체결되면 개공사가 중도금, 잔금, 등기 이전은 이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됩니까? 잘 관리를 해줍니까? 다 관리해주죠. 사실은 계약금 후에 중도금, 잔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이 깨질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잘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뭐다? 실무가 아니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실무는 아닌데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왜 중도금, 잔금도 잘 관리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내 고객이니까 고객 봉사 차원에서 앞으로 손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서비스 해주는 거지 법률적인 모습은 아니다 하는 데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현실하고 법이 제시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익힙니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개공사는 중도금, 잔금 등 이행 업무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올라오면 OX. X입니다. X.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니까 맞는 것이 보이잖아 지금. 그죠? 거기까지는 의무가 아니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모습을 잘 익혀놓습니다. 실무의 범위를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의 범위를 알았다면 실무의 과정이 출발합니다. 어떤 개공사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번호답니다. 1번 중개의뢰 접수받습니다. 2번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3번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잘해서 4번 중개활동. 중개활동이 잘 되면 5번 중개가 완성되겠죠. 지금 번호 달았죠. 1, 2, 3, 4, 5 순서대로 실무가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실무를 뭐라고 부른다? 필수 실무라고 불러요. 여기 과정에서 6문제 나와요. 필수 실무에서 6개.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뒤편에 가면 기타 실무,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에서 6문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필수 실무와 기타 실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필수 실무 과정 5가지를 보셨나요? 이제 그 과정대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게 실무입니다. 첫 번째 오른쪽 가니까 과정이 뭐라 그랬죠? 중개의뢰 접수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중개계약에서부터 이제 실무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게 중개계약에서부터 이제 실무가 출발되니까 중개계약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오른쪽 중개계약이란 설명해 줍니다.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의뢰받고 그 중개의 목적인 중개가 완성이 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는 법률행위이고 줄 하나 껐습니다. 실무의 출발점이고 보수 청구권의 근거가 된다. 해또 소리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실무가 출발된다고요? 중개계약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중개계약을 설명해 주고는 내려가면 2번. 이런 중개계약의 법률적 성격이 나타나는데 자, 이 법률적 성격은 전부 민법에서 듣는 것들입니다. 낙성 불효식 계약이고 유상 쌍무 계약이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민법에서 다 관리할 거니까 이런 성질이 있다. 가볍게 들으셔도 되고 이왕이면 거기 5번에 줄 것입니다. 혼합계약으로서 위임계약 유사설 찾았습니까? 요 위임계약과 유사하다라는 것은 판례가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은 뭐하고 유사합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위임과 유사하다. 이런 거 하나 들어놓습니다. 또 민법에서도 공부하고 우리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의 성질을 알았다면 3번 유형. 유형이 뭐다? 종류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 종류가 그래도 이 서론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자,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중개실무라는 것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부터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중개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이 종류를 뭐라고 부른다? 유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자, 여러분이 한번 매수자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매수자다. 그러면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사람한테만 할까요? 여러 사람한테 사달라 할까요? 여러 사람한테 사달라고 해서
그 중에 계약을 먼저 체결한 사람에게 수수료를 주겠다. 대체적으로 모습이 그래 가겠죠. 그런 중개계약을 일반적인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일반적인 중개계약 말고도 이런 것들이 있다. 제목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1번부터 줄 것입니다. 제목 5개부터 기억해야 되는데 일반 보통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다. 내려가면 2번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도 있다. 또 넘어가면 3번 독점 중개계약, 4번 공동 중개계약, 5 순가라는 5가지 형태가 있다. 까지 해서 5가지 제목부터 익혀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있다. 2번 독점부터 합시다. 독점 중개계약이 있고, 3번 전속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4번 공동 중개 이런 것도 있고, 5번 순가 중개라는 5가지 형태가 있다. 지금 제목부터 잡았습니다. 5가지니까 문제 내기도 좋았겠죠? 5가지의 모습을 딱 보시면서 여러분 출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박스에 이런 특징 내는 것들을 몇 개 적어 놓고 이것은 어느 형태에 해당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를 이해하시려면 이것들에 대한 특징과 개념을 잡아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5가지 제목부터 잡아 놓고, 자, 다시 1번 일반 보통 중개계약 찾았나요? 자,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공사에게 이렇게 갑니다. 불특정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동그라미 딱 해놓고 다수의 개공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형태로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사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이게 무슨 형태다? 일반적인 형태다. 우리 현장에서 제일 많죠, 이게. 그죠? 특징.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개공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불리하고 법률 관계가 복잡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반 중개계약을 찾아야 돼. 왜 법률 관계가 복잡한가 한번 봐요. 지금 이 아파트를 사달라고 다수에게 여러 명의 개공사에게 의뢰를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한 사람만 수수료를 딱 받아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열심히 안 한다. 열심히 안 해요. 내가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투자해서 막 열심히 하다가도 다른 사람 100번이면 꽝 돼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는 척 해요. 설렁설렁하게. 그러다가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 의무와 책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관계가 복잡하다라는 말은 그거예요. 거기다가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구두로 계약을 해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팔아달라 그러야 되니까 니도 팔아줘, 니도 팔아줘, 니도 팔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로 이루어지니까 법률 관계가 복잡하고 서로 분쟁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이런 중개계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남으로써 그렇게 불편한 게 많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중개계약을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도입을 했어요. 뭐를 도입했다? 독점 중개계약을 도입합니다. 전속 말고 독점부터 먼저 보고 갑시다. 3번 독점 중개계약의 특징 들어옵니다. 특정한 개공사에게 독점적으로 의뢰를 하는 형태다. 독점적의 동그라미. 이런 말이 딱 들어오면 독점 중개계약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런 형태가 미국에서 주로 이용되며 미국도 줄 하나 꺼놓고 전속 중개계약과 형태는 같으나 유효기간 내에 중개가 완성된 때는 또 줄 것입니다.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는지 여부에 상관없이까지 나오면 독점 중개계약인 거예요. 보수를 받는다는 점이 전속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독점 중개계약은 여기에 일반적인 중개계약이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는 형태다라는 말이 시작되면서 그런 모습을 보셨다면 독점은 특정인에게만 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에게만 아파트를 사주세요 또는 팔아주세요라고 의뢰를 딱 해요. 자, 그때 특징이 뭐라 그랬다? 누가 성립시켰느냐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이랬다고요. 자, 이 말은 이 말이에요. 갑이 자기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개공사한테 한 사람한테 딱 의뢰를 했어. 한 사람 의뢰했는데 갑의 동생, 우리말로 갑다시가 형님 아파트 내가 살게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있겠지. 그러면 그렇게 거래를 하면 A가 했는 역할은 없잖아요. 스스로 발견했더라도 수수료는 누구에게 주겠다? A에게 주겠다고. 누가 성립시켰느냐에 상관없이,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게 독점 형태니까 딱 보니까 개공사에게 유리하구나 이런 느낌은 왔습니까? 개공사에게 유리한 형태는 하고 물으면 독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다 없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체질이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체질을 누가 일하더라도 수수료는 너에게 주겠다. 우리 이런 형태하고 안 맞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런 형태는 주로 어디서 일어난다? 미국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이 올라오면 독점 중개계약 이렇게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 체질은 누가 일하더라도 수수료는 너에게 주겠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 체질이 안 맞아요. 우리는 자기 했는 만큼 가져가기. 이런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도입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 현실하고 안 맞더라고. 이게 독점이라는 게. 참고로 여러분 미국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차기 미국 대통령 누군지 아시죠? 트럼프라고 들어보셨죠? 트럼프 대통령 할 때마다 옆에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부동산 재벌이다. 이런 거 붙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재벌로서 이제 뭐 상원의원 하다가 지금 대통령 된 거예요. 뭐 럭비공 같이 막 튀니까 이거 어디로 튈까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걱정이에요. 트럼프는 뭐 말했다면 막 희한한 말을 다 해요. 일단 멕시코하고 경계선에다가 담장을 쳐버린다 이래요. 그리고 진짜 담장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 미국에 이래 있으면 그죠? 여기 멕시코가 있는데 멕시코가 있고 미국이 있는데 요 멕시코가 미국하고 경계선에 있으니까 자꾸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넘어와. 그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도 줄어들고 막 이게 사회 경제 질서가 문란하니까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기다가 뭐 장막을 치겠다 이래 버렸어요. 사람들이 설마 그래 하겠나 뭐 이래 봤는데 지금 장막 칠 준비하고 있어요. 텔레비전 뉴스 보면 막 63빌딩만한 걸로 막 담장 치려고 지금 준비해요. 대통령 공약이니까 그게. 그죠? 그래서 하도 막 튀니까 그 트럼프는 럭비공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어디로 튈지 몰라가. 우리나라는 뭐라 했더라? 김정은이 한 번만 더 하면 커피 마시다 말 안 들으면 폭격하겠다 이제 이래요. 처음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뭐 김정은이 하고 뭐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하고 싶다. 또 한편은 또 햄버거를 왜 먹나 몰라 하여튼. 그래 그 말도 튀잖아 사실은. 그죠? 햄버거 먹고 대화하다가 말 안 들으면 북한은 핵을 공격하겠다 지금 이럽니다. 뭐 공격하겠다 이러면 뭐 전쟁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말하는 게 전부 다 굉장히 불안한 거라. 그죠?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이제 전부 트럼프가 되고 난 뒤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좀 그 이야기 왜 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이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등에서는 저런 독점 중개 계약이 형성돼 있으니까 개공사들이 유리하고, 개공사들이 유리하니까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재벌, 그것도 트럼프의 사실은, 그냥 부자도 아니고 완전 재벌 수준인데, 지금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나중에 제가 기억나면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건데 이게 가끔 그 명절이 되면 지금도 명절 다 오죠. 명절이 되면 명화극장에도 나와요. 그 명화극장에도 나올 정도 영화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생각 있는 영화겠죠. 그 내용은 이거예요. 아빠가 딸이죠. 딸의 친구하고 사귀는 영화예요. 그 내용 딱 들어보면 약간 어두컴컴하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이 영화가 얼마나 그 생각 있는 영화 같으면 이거 우리나라 극장에도 개봉됐습니다. 개봉되고 지금 명화극장에 가끔 나와요. 한 10년 좀 넘었는데 지금 제가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빠가 딸의 친구하고 사귀는 그런 영화인데 요 아빠의 부인이 있겠죠. 요 부인이 우리말로 하면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그 영화 내용에 보면 이 공인중개사가 미국의 부동산을 거래하는 장면이 몇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를 꼭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그죠? 아빠하고 친구 딸하고 사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기 부인이 그죠? 부동산을 거래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저렇게 사고 파는구나를 이제 그 영화 장면 스토리에서 몇 카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두 사람이 사는 집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부동산은 미국에는 독점 중개하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개공사에게 유리하잖아. 그죠? 그래서 부자들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그 영화에 나오는데 이 집들이 나오는데 막 수영장에 깔려있고 막 이래요. 미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수영장이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집이 굉장히 저택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우리말로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미국 부동산을 사고 파는 모습이 보이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제목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이 영화 한번 볼만해요. 그죠? 내용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이제 미국 공인중개사들은 어떻게 부동산을 사고 파는지를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지금 제가 갑자기 그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연락해 드릴게요. 그래서 꼭 그 영화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미국의 개공사들은 독점 중개약이 형성돼 있으면 부자가 많다니까. 그래서 다음 중 미국에서 주로 일어나는 형태 이런 문제가 딱 들으면 답이 뭐다? 독점 이런 걸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특징 보세요. 개공사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이나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법에서 이런 거 해라 라는 규정은 없다. 그죠? 자, 그래서 독점을 도입해놓고 보니까 우리 현실하고 안 맞더라고.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게끔 뭐를 도입한다? 전속 중개계약을 도입하게 됩니다. 뒤로 돌아가서
91페이지 하단에 2번 별표 딱 찍어놓고 이 전속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정한 계공사를 정하여, 특정한이라는 말은 똑같아. 정하여 그 계공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으로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자 봐요. 좀 전에 독점은 스스로 발견했었다. 뭐 갑의 동생 갑다시가 형님 아파트 내가 살게요 하더라도 수수료는 계공사한테 준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전속중개는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거 차이점이다 이 말이에요. 독점하고. 밑에 특징, 현행 전속중개계약서상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에도 법정 보수에 얼마만 준다? 50% 범위 줄 거놓고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뭐 소요된 비용만 지불한다. 이게 전속의 차이점입니다. 또한 제일 밑에 별표, 의뢰인과 계공사 모두에게 유리한 형태이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 다음 중 의뢰인과 계공사 모두에게 유리한 것 하면 뭐 찾아야 된다? 전속중개계약. 속으로 별로구만 싶어도 시험 쓸 때는 그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 법령 시간에도 1시간 동안 공부해요. 법령에서 벌써 공부하고 넘어와요. 그래서 둘 다 유리한 것 하면 전속중개계약, 둘 다 불리한 것 일반 중개계약, 계공사에게 유리한 것 독점중개계약, 이런 특징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찾아 나갑니다. 이제 네 번째, 공동중개라는 게 있습니다. 자, 4번 계공사의 단체나 부동산 거래센터 기타 두 사람 이상의 계공사들이 공동활동해 중개를 의뢰하는 형태로서 중개업의 조직화와 능률화에 가장 이상적이다. 조직화와 능률화에 밑줄 하나 꺼봅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많이 일어나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아파트를 팔아주세요 라고 A에게 의뢰를 하니까 중개계약이 일어나니까 A가 야 B 네가 사는 사람을 찾아봐라 하고 하나의 계약을 하는데 2명 이상의 계공사가 연결되어 있다. 그를 뭐라 부른다? 공동중개계약. 뭐 2명 이상이니까 3명이 해도 되고 4명이 해도 되겠지. 또한 거래정보망이라는 게 부동산 거래센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것을 공동중개란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계공사가 의뢰를 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거는 매도매순이죠. 여러 명의 계공사가 의뢰를 하니까 계공사들의 조직화와 능률화에 이상적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때는 이것도 나왔어요. IT 시대에 적합한 것 하면 답이 뭐다? 공동중개예요. IT가 뭐죠?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것, 즉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형태. 컴퓨터를 통해서 거래가 일어나니까 계공사들이 여러 명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T 시대에 적합한 것 하면 답이 뭐다? 공동중개계약.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순가중개계약이 들어옵니다. 글자는 순하게 순가 해놓고 나쁜 놈은 여기에 다 붙었습니다. 자, 의뢰인이 계공사에게 줄 것입니다. 미리 매도 매수 가격을 제시하고, 여기 줄 따르고 미리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가 성사된 경우 초과된 부분을 계공사가 보수로 받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지금 그 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 말이겠죠. 아직 물건이 팔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격부터 제시해요. 미리 가격을 제시하고 라는 말은 이거예요. 이거 10억에 팔자 하고 가격을 미리 제시했는데 계공사가 얼마나 열심히 팔아왔는지 15억에 팔아왔다. 나머지를 뭘로 하자? 중개 보수로 하자. 지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미리 가격을 제시할 때 10억에 팔자 했는데 계공사가 15억에 팔았답니다. 수수료가 얼마? 5억. 그 말에 초과 부분을 수수료로 하자. 한 번 더. 이 땅을 뭐 2천만 원에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미리 가격을 2천만 원으로 팔자 하고 정해놨는데 계공사가 1억에 사왔다. 그럼 1억에 팔았다. 수수료 얼마? 8천만 원. 완전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런 형태를 뭐라고 부른다? 순가중개라 그래요. 자, 이제 이 개념을 잡았다면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한 30억 된다고 노래 불러야 15억이라도 팔릴 거 아니라 그죠?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의 원인이 되고 계공사가 폭리를 취할 수도 있고 또 뭐
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에도 해당되는 것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나쁜 놈들은 전부 다 어디 갖다 붙었다? 순가 중에 딱 찾아야 돼. 글자는 순하게 순가 해놓고 나쁜 놈들은 다 여기에 붙었습니다. 자, 약정하는 계약인데 특징 법 33조 3호 요게 뭔가 하면 아까 공부했지만 초과 금품수수 이런 말 들으셨죠? 초과 금품수수 1년에 1,000이에요. 에 해당하고 거래가격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런 놈들을 뭐라고 그런다? 순가중개다. 지금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의 종류 5가지와 그 특징의 의미를 크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잘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서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단원입니다. 지금 이제 실무 첫 발을 디뎠는데 서론에서 가볍게 설명하는데 지금 이게 이런 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실무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A 개공사다. 그럼 A 개공사가 실제 업무를 하려면 뭐부터? 중개계약부터 들어와야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럼 이런 중개계약을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고 들어오면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특징이 이렇다. 지금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대망의 개공사가 됐습니다.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드디어 사무소를 차려서 사무실 첫 출근 딱 해서 앉아 있습니다. 가슴도 설레겠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매도인이 와가지고 우리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배운 여러분들은 아 드디어 중개계약이 성립했다. 속으로 말해야 되죠. 그 손님한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중개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값을 앉혀놓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팔아드릴까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라 그죠? 차 한잔 하겠죠. 차를 한잔 놓고 그러면서 내가 배우기를 중개계의 종류가 모두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공사에게 의뢰를 하여 먼저 체결한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고 서로 간에 분쟁이 잘 일어나고 둘 다 불리합니다.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근데 지금 현장에서 그래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지. 왜 없다? 물어나 마나 전부 일반을 하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해주면 갑이 아파트 팔라다가 좀 띵하죠. 약간은 띵하긴 한데 뭔가 나쁘다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뭐 다른 거 없나요? 이래 물어보겠죠.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한 게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독점 중개 계약이라는 게 있다. 요건 미제다. 이러면서 그죠? 미국 수입품인데 요거는 누가 성사시키더라도 개공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고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지만 미국 등에서 많이 일어나는 형태 하시겠습니까? 이런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뢰인이 띵하죠. 개공사에게 유리하고 그죠? 자기한테만 좋다니까. 그러면 싫으면 전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속 중개계약은 스스로 발견했을 때는 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고 그동안에 사용한 경비만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저 고객이 왔다가 일어서고 싶겠죠. 이 띵한 게 아침부터 그죠? 악착같이 앉혀놓고 공동중개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개공사가 서로 협력해서 거래하는 건데 개공사들이 서로 조직화와 협력화에 기한다. 지금 복습하고 있습니다. 협력화에 기하는데 요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거의 일어난 사람을 악착같이 앉혀놓고 뭐도 설명해야 된다. 순가라는 것도 있다. 미리 가격을 제시하고 초과 부분을 보수로 취급하는데 투기를 조장하고 제가 잘못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는 풀어서 했지만 지금 이 수업의 취지가 뭐죠? 둘 다 유리한 게 뭐라 그랬다? 전속 중개계니까 이거를 많이 하라 지금 이 뜻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장에는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들어도 전속 중개 잘 한다 안 한다 안 해. 막 의뢰인이고 개공사가 전부 다 일반적인 중개계약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속 중개계약은 앞 법령 시간에도 1시간 공부했고 시험에서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런 종류를 들으시면서 아 전속 중개가 중요한 거다라는 느낌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월달 들어오잖아, 그죠? 새 학기가 시작되면 이제 진짜 교부 기본서 딱 들고 1페이지부터 다시 출발할 건데 그때 전속 중개는 중요하다라는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무 1시간에 서론이 같다면 이제 93페이지 실무의 본론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의뢰인이 삽니다. 그래서 물건을 잘 조사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 이 단원이 이제 실무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조사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우리 책에서 2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1번 공부상 조사, 공부의 동그라미. 공부라는 말은 공적인 장부를 공부라 그럽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94페이지 상단에 현장조사에 의한 확인, 현장조사도 동그라미.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떤 부동산을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면 공적인 장부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럼 공적인 장부가 뭔데 하니까 지적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거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적대장으로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물건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과목이 여기 다 붙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시험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그 땅의 경계를 설명할 수 있다. OX. X잖아. 경계 없잖아, 그게. 그죠? 시험 1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옆에다가 경계 X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장을 보고 경계를 파악한다 하면 X입니다. 지금 뭐를 전달하고 있죠? 무슨 공부를 보고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단어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기보다 양이 많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수업해 가시면서 타과목, 등기, 지적, 민법 이런 데서 이제 이 내용을 계속 듣는 거예요. 두 번째, 건축물 대장을 보고 조사할 수 있는 거,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소유자 등을 알 수 있다. 등기상, 증명서, 이를 등기부라 그럽니다. 등기부를 보고 알 수 있는 것 하니까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얼구로 구성되어 있고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가 나타난다.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소재, 지번, 지목 이런 거예요. 그 다음 갑구를 보고 소유권, 얼굴을 보고 소유권 외의 권리인 제한 물건을 알 수 있다.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죠. 개공사는 등기부 얼굴을 보고 소유자를 설명하였다. OX. X지. 얼굴은 소유자가 나타나죠. 갑구에 나타난다. 그래 지금 뭔 이야기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지금 이런 단어를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기보다 양은 많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도사 다 됩니다. 완전히.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중요한 공부가 있습니다. 자, 이 공부를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다? 토지 거래 허가제고 세제줄 찾았습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 등을 확인합니다. 토지 이용해서.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라는 공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붙었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뭘 알 수 있다? 소재지, 지번, 지목. 지목은 야구에 되어 있다. 그죠?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 경계, 지형, 축척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경계도 중요한데 경계는 무엇으로 확인한다? 지적도, 임야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또 이렇게 나오겠죠. 밑에다가 면적 적어놓고 X. 지적도나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보고 면적을 파악하였다 하면 X예요. 면적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잖아. 그래서 결국은 무슨 공부에 어떤 자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나갈 거예요. 자, 거기서 특히 실무에서 중요한 게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목이 나타나는데 약으로 나타난다. 약이라는 말은 부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이따 배우겠지만 28지목이 있는데 28지목들은 전부 대장으로 확인합니다. 그 대장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만약에 지목이 학교용지다. 그럼 학교용지라고 대장에 나타나요. 땅의 이름이. 그런데 요거를 도면에는 가면 학이라고 적어 놓는다고. 그래서 학을 뭐라고 본다? 부호, 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부호로 표시하니까 도면을 보고도 지목을 알 수 있는데 부호라는 게 제일 앞 글자를 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수원은 뭐라고 돼 있겠다? 화 돼 있겠지. 잡종지, 잡 돼 있겠죠. 철도용지, 철 이래 돼 있겠지. 목장용지, 목 해서 부호를 전부 앞 글자를 따니까 부호를 딱 보면 이 지목이 뭐다를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도면에서 네 가지를 조심해야 될 놈이 있어요. 누구? 차장에게 1,000원 주는 놈은 두 번째 글자를 따는 것들은 실무에서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요. 자, 뭐라고요? 차, 장, 천, 원은 두 번째 부호를 딴다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부호니까 차가 뭐냐 하면 주차장을 차 하는 거예요. 장은 공장용지를 장해요. 천은 하천이에요. 원은 유원지를 원해요. 그래서 나머지들 24개는 전부 앞글자를 따는데 요것들만 두 번째 글자를 따니까 시험에 잘 나오더라고요.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차장, 천원 하는 글자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왜 주의해야 되는가? 이렇게 익혀봅니다. 도면에 주가 탁 나옵니다. 자, 나머지들은 다 앞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 하면 뭐 해야 된다? 주유소 용지 이래야 돼요. 근데 주를 딱 보고는 주차장 이러면 이제 날 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공이 있어요. 공이 뭘까요? 공 하면은 공원 이래야 돼요. 앞글자니까.
근데 숨도 안 쉬고 공장 하는 순간 날 샌다고. 공장은 뭐다? 장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하철은 됐고 그 다음에 유 들어와요. 유는 뭐다? 앞글자니까 유지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이것도 숨도 안 쉬고 유원지 이러면 내년에 또 다시 반갑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원지는 뭐라고 그랬다? 원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요 놈의 네 글자를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거 실무에서 잘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도면이라고 칩시다. 지적 도면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촌, 분당,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거래한다. 그럼 노원에 살고 있는 고객을 평촌, 분당, 일산까지 막 데리고 와서 보여줄 수가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공적인 장부 이렇게 도면을 딱 갖다 놓고 이 아파트는 위치가 이쯤 있고 어떻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면을 보는데 여기 있는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앞에 공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뢰인이 이 아파트 살랍니까 말랍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판에 앞에 공돼 있으면 공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공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조성돼 있다. 이거 괜찮은 거잖아 이게. 그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살짝 무식해가지고 공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날 샌다고 이제. 그죠? 아파트 앞에 공장 붙어 있는데 지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파트 단지를 설명하는데 그죠? 여기에 뭐가 돼 있는가 하면 주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돼 있으면 의뢰인이 주가 뭔데? 이래 묻는다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주유소 용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짝 헷갈려가지고 주차장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다. 야, 차 세우기 좋겠네. 하고 계약을 턱턱 해놓고 현장에 한번 가보니까 호남 정류 탱커 이런 게 막 있어요. 주유소 용지. 그러면 경호사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무식해서 틀리게 말했는데 무식하다 소리 안 하고 사기쳤다 이런다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 지목에 대해서는 등기 지적법에서도 중요하게 듣지만 중개실무에서도 시험에 안 빠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가볼까요? 아직 많이 못 배우셨을 건데 도면에서 이렇게 구돼 있어요. 구. 그러면 의뢰인이 보나마나 묻는다고 이게 구가 뭔데? 이러면 묻는다니까. 내가 아파트 사라고 지금 이야기 자꾸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앞에 구 딱 붙어 있다니까요. 그럼 구가 뭘까요? 그래, 국어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국어라는 것은 하수구예요. 하수구. 그래서 물이 크게 흘러가면 하천이에요. 작게 흘러가는 또랑을 국어 그래요. 구구. 기억하기 좋게 하수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 밖에 나가면 하수구 보인다 안 보인다? 거의 안 보이잖아. 왜 안 보인다? 전부 복개해놔서 그래요. 다 덮어놨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 동네 골목길에다가 수채 이런 거 수채가 하수구예요. 이런 거 많았어요. 동네마다 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 뭐 개선 사업 이런 게 다 뚜껑을 다 덮어놔서 안 보일 뿐이지 국어를 뭐라 부른다? 구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구 앞에다가 또 도 이래 적어놨어. 이건 뭔지 알아요? 도로예요. 그래 요거는 복개도로예요. 국어 위에다가 덮어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할 줄 알아야 그 아파트를 사거나 말거나 할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지목은 중요한데 특히 두 번째 글자를 따는 놈들은 시험에서 중요하다. 두 번째 글자 따는 게 뭐라고요? 차장에게 1,000원 준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고. 차장에게 1,000원 주는 것은 두 번째 부호입니다. 요즘은 차장에게 얼마 줄까요? 차장이 없지 뭐 요즘은 그죠? 요즘은 카드 준다 이래야 되잖아. 카드 준다 그죠? 근데 차장에 1,000원 준다고 또 1,000원 자꾸 세고 있으면 요즘은 카드 줘요. 카드. 근데 차장 없어진 지 오래됐죠? 차장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차장 안 봤다 이러면 50 넘어갑니다. 지금 벌써. 차장 없어진 지가 20, 30년 됐으니까. 예전에는 남자 차장도 있었습니다. 여자 차장을 안내양 그랬는데 안내양이 오기 전에는 남자 차장도 있었어요. 남자 차장도 봤다. 60 다 돼갑니다. 그 사람은. 그지? 남자 차장 돼 있다가 여자 차장으로 바뀌고 이랬어요. 차장 못 봤죠? 봤어? 솔직하게 이야기해. 봤는 모양이다요. 어디서 봤는데? 차장 어디서 봤어요? 뭐 안 봤어요? 네, 봤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막 심각해졌다. 나 당연히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차장 봤어요? 안 봤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봤어? 안 봤어요? 봤지? 50 다 돼 가잖아요. 차장 봤죠. 근데 그죠? 예전에 우리 여기 농원에서 앞에 보니 아가씨 같은데 차장 못 봤죠? 제가 이러니까 봤다 이래요. 그래서 이 차장 본 지가 않을 건데 어떻게 봤는데 하니까 우리 아빠가 차장이래요. 그래서 이 아빠가 차장인데 웬 차장이고 했더니 차장 부장 할 때 차장이래. 그러니까 대화가 다른 거라 벌써 서로 묻는 대화가 다른 거라 그죠? 아빠가 차장인데 차장 부장 계산할 때 그 차장인가 봐 그죠?
그거 차장 아닙니다. 차장에게 얼마? 1,000원 주는 것은 두 번째 부호다.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차장에게 1,000원 준다. 그 야거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공적인 장부를 확인했다 하고 나면 한 장 넘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장 가봐야 돼. 그래서 현장에 공부의 미기재상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서류들이 있어요.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현장 조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공부와 실제 사항 일치 여부도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 사항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 아까 토지대장 등기부에 보면 토지의 면적 이런 게 나타난다고 보셨죠.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라고 공부에 나타났으면 실제 현장에 가봐야 100평인지 알 걸 알느냐, 그죠? 그래서 반드시 뭐도 해야 된다? 현장 조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조사하는 방법 가볍게 보시면서 이제 본론으로 내려가면 2번. 근데 무엇을 조사 확인해야 되느냐? 이제 스토리가 이래 나간다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조사 확인하는 것 해봅시다.